자, 이번에 알아볼 것은 행동을 일으키는 동기에 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업 목표, 동기의 정의와 동기 유발의 원리를 이해할 수 있다. 생각 열기, 동기란 도대체 뭘까? 그리고 우리가 동기부여 영상들을 많이 봅니다. 특히 유튜브에서 접할 수 있는데, 아니 그러면은 우리가 동기부여가 되어야 되는데 생각보다 동기부여가 잘 되지 않아요. 그 영상을 볼 때만 동기부여가 되고, 정작 그 영상이 끝나면은 혹은 며칠이 지나거나 정작 하루만 지나도 우리는 그 동기를 잃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언제 동기가 유발이 되고 동기가 사라질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직관적으로 우리가 동기부여가 되기 위해서, 동기부여됨을 느끼기 위해서 참고 영상을 보고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초로 에베레스트 등정을 시도한 조지 말로리. 한 뉴욕타임즈 기자가 그에게 던진 질문. 에베레스트를 왜 올라가시나요? 이에 조지 말로리가 대답합니다. 산이 거기 있으니까요. 인간이 무언가를 하게 만드는 동기는 무엇일까요? 만약 동기부여의 비결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무언가를 더 제대로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인간의 동기부여에 대해 연구한 학자가 있습니다. 엘빈 토플러와 함께 세계적인 미래학자로 손꼽히는 다니엘 핑크. 그는 MIT에서 진행된 하나의 연구를 소개하면서 인간의 동기부여에 대해 설명하는데,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우선 학생들을 모집하고 나열된 숫자들 외우기, 단어 퍼즐 풀기 등의 다양한 과제를 줍니다. 그리고 성과를 장려하기 위해 성과에 따라 3단계로 차등적인 금전적 보상을 제공합니다. 이는 실제 대부분 조직들에서 사용하는 전형적인 성과급 체계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근과 채찍, 즉 상여금 사이에 따른 보상 시스템은 단순하고 매뉴얼대로만 하면 결과가 나오는 일에서는 효과가 있었지만, 조금 더 복잡하고 창의적인 사고가 요구되는 일에서는 효과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상여금이 높을수록 성과가 떨어졌습니다. 이 실험의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당근과 채찍의 보상 시스템, 대표적으로 금전적 보상과 같은 외적 동기는 단순한 일에서 효과가 있지만 21세기 필요한 복잡하고 창의적인 업무에는 효과가 없고 때로는 역효과를 내기도 합니다. 즉, 이러한 보상 체계가 20세기 단순 노동 시절에는 효과가 있었지만 지금 시대에는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21세기에 살고 있으며 로봇에게 일자리를 위협받는 우리는 새로운 동기부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니엘 핑크는 외적 동기가 아닌 내적 동기의 3요소로 자율성, 쑥달력, 소명 모티브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 자율성은 개인이 스스로 직접 자기 삶을 주도하려는 욕구입니다. 자율성 보장이 좋은 결과로 이루어진 사례가 있습니다. 호주의 아틀라시안이라는 소프트웨어 회사는 매 분기당 한 번 목요일에 정말 멋진 이벤트를 합니다. 그들은 엔지니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부터 24시간 동안 원하는 작업 아무거나 하셔도 됩니다. 일하는 방식이나 누구랑 일할지 모두 본인의 자유입니다. 그리고 이 이벤트는 음식과 술이 함께하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이루어집니다. 24시간의 결과는 엔지니어들의 엄청난 양의 코드 수정과 새로운 아이디어들로 나타납니다. 두 번째 숙달력은 무언가를 더 잘하고 싶어하는 욕구로 우리가 주말에 악기를 연습하게 해주는 원동력과 같습니다. 악기 연습은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 비이성적입니다. 이것은 돈이 안 되니까요. 하지만 악기 연주는 재미를 주고 잘하면 잘할수록 만족감을 줍니다. 무언가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 소명 모티브는 더 나은 무언가에 기여하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아무 이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개인의 시간을 할애하여 만드는 위키피디아, 그리고 우주에 울림을 남기고 싶다는 스티브 잡스처럼 말이죠. 이처럼 동기부여에 대한 관점이 바뀌고 이해가 한 단계 올라간다면 우리는 각자 가지고 있는 문제를 좀 더 제대로 해결할 수 있고 더 강력하고 효과적인 비즈니스를 가능케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아마추어가 아닌 더 좋은 성과를 내는 진정한 프로가 되는 원동력이 될 것이고, 어쩌면 세상을 바꾸는 일을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프로가 된다는 것은 자신이 사랑하는 일을 하고 싶은 기분이 들지 않는 날에도 열심히 한다는 뜻이다. 다니엘 핑크. 자, 어떻게 동기부여가 되셨나요? 네. 동기에 관해서 한번 이론적으로 접근을 해봅시다. 일단 동기란 무엇인가? 동기는 행동을 시작하고 유지하고 감독하고 종료하게 하는 역동적인 과정을 의미합니다. 즉,
행동의 근원이 동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동기 유발의 과정은 어떻게 펼쳐지는가? 일단 동기가 발생이 되어야겠죠? 그리고 이 동기 때문에 발생하는 행동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동기가 무언가 나의 목적을 충족하느냐 혹은 감소시키느냐에 따라서 생기는 결과, 종료가 될 수도 있고 이 동기로 인해서 새로운 동기가 또 발생할 수도 있고 이런 과정을 통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욕구와 욕망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데 욕구와 욕망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네. 욕구는 무엇을 얻거나 무슨 일을 하고자 바라는 것이고 욕망은 무엇을 얻거나 누리고자 탐하는 것 또는 그런 마음입니다. 뭔가 욕망이 부정적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욕망 때문에 우리가 움직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기 유발과 이 과정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동기의 발생은 생리적인 결핍이나 내외의 자극에 통해서 발생이 되고요. 뇌의 자극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면 온도라든가 통증, 신경 자극, 호르몬에 대한 충동, 추동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것 때문에 발생할 수도 있고 타인에 의해서 이러한 내적 자극을 외적 자극을 통해서 외적 자극이 발생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동기 때문에 그러면은 발생하는 행동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너무 배고파. 그러면 우리는 음식을 찾게 됩니다. 그 행동 때문에 배고픔을 충족시키고 감소시키기도 하는 거죠. 이렇게 동기의 충족이 감소되거나 충족이 되거나 하면은 다음의 결과로 종료가 되거나 혹은 또 다른 동기가 발생이 되거나 합니다. 그래서 보통의 동기의 목표를 달성하게 되면 만족이 되고 동기가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앞서 얘기한 대로 종종 목표의 달성이 실패하거나 아니면 또 다른 목표가 발생이 돼서 전이되거나 포기하고 또 사라지기도 하고 새로운 목표가 들어오는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우리가 어쨌든 동기는 발생이 됐어요. 동기는 발생됐는데 결과적으로 실패했다. 종료 과정에서 실패의 과정을 겪었다. 라고 한다면 도대체 그 이유는 뭘까?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달라질 수 있을까? 그거에 관련된 첨부 영상 그것도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믿기 힘들겠지만 당신은 이 방법을 믿어야만 한다. 이 방법을 사용한 사람들이 변화될 가능성은 무려 3배, 다시 말해 300%나 높았으니까. 습관, 변화, 동기부여에 관한 대부분의 책은 이렇게 말한다. 변화하고 싶나요? 그렇다면 성격을 바꾸세요. 의지가 강한 사람을 본받거나 모든 역경을 극복할 수 있을 만큼 무언가를 열정적으로 원하세요. 말이 쉽지. 변화를 위해 개인의 성격을 바꾼다는 게 어디 그렇게 쉬운 일이란 말인가? 여기 수많은 자기 개발서 이야기에 의문을 던진 한 남자가 있다. 미국 UCLA 의과대학 교수이자 15년간 수천 명의 삶을 바꾼 세계적인 행동과학자 션영. 그는 자신의 책 무조건 달라진다에서 이렇게 말한다. 수많은 책과 일반적인 통념은 변화를 위해서는 성격, 그러니까 나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저마다의 핵심 성격이 있고 이는 평생 동안 쉽게 변화하지 않죠. 많은 이들이 의지력이나 동기부여 결례를 문제로 삼지만 인간은 그렇게 단순한 존재가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변화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당신의 본래 모습을 바꿀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건 오직 하나. 작은 단계로 생각하는 방법을 익히는 것입니다. 변화를 위해 꿈꾸는 것은 문제될 게 없습니다. 하지만 꿈꾸는 것만으로는 변화 속에서 겪는 일상의 시련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그 이상의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그는 꾸준한 변화를 위해서 꿈, 목표, 단계의 차이점을 알아야 한다고 말한다. 꿈은 목표보다 거창합니다. 성취하기까지 3개월 이상 걸리고 지금껏 성취한 적 없는 계획을 뜻하죠. 반면 목표는 성취한 경험이 있고 책 100권을 읽겠다처럼 수치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단계는 목표로 향하는 길을 점검하는 작은 임무입니다. 성취하는데 일주일이나 걸려서는 안 되죠. 아주 작은 첫 단계를 찾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작은 걸음을 내딛는 일에 온 에너지를 쏟으세요. 작은 단계에 초점을 맞추면 꿈에 초점을 맞출 경우보다 빠른 시간 안에 목표를 성취할 수 있는데 이때 뇌에서는 강력한 화학물질을 분비해 기분을 좋게 만듭니다. 우리는 이를 다시 느끼고 싶어 하기 때문에 같은 행동을 반복하게 되고 결국 반복되는 행동이 습관으로 자리 잡아 변화를 일으키게 되죠. 이처럼 작게 생각하는 방법을 배운다면 단계와 목표를 성취해서 마침내 꿈을 이루게 될 겁니다. 달라지고 싶나요?
그렇다면 기억하세요. 변화는 어떤 운동화를 신을지 곰곰이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운동화를 신을 때 시작된다는 것을요. 어떤 이론이 특화된 건 아니지만 선생님이 생각했었을 때 다음의 메커니즘으로, 다음의 상호작용으로 행동이 유발되거나 감정이 유발되거나 생각이 유발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이 바뀌면 믿음이 달라질 수 있고, 믿음이 달라지면 기대가 달라지고, 기대가 달라지면 태도가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면 행동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면 실력이 달라지고, 실력이 달라지면 우리의 인생이 바뀔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동기가 유발되었을 때 이런 메커니즘과 이런 상호작용을 생각을 한다면은 우리 자신도, 내 자신도 움직일 수 있고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동기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예요. 동기의 종류는 크게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1차적 동기, 2차적 동기, 내적 동기, 외적 동기. 또 그 외의 동기도 있는데 이거는 뭐 다음 시간에 추가적으로 복습 겸 이야기를 하고 또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차적 동기는 이제 생물학적인 욕구, 2차적 동기는 자신의 경험이나 타인에 의해 학습된 동기, 내적 동기는 외적 보상이 없는 상태에서 내 자신의 성취감이라던가 즐거움이라던가 만족을 느끼기 위해서 행동하는 동기, 외적 동기는 외적 보상을 받거나 원하지 않는 결과를 피하기 위해서 행동하는 동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내적 동기가 외적 동기에 비해 지속적입니다. 그러나 외적 동기가 훨씬 자극적이기 때문에 외적 동기를 통해서 내적 동기로 바꾸는 방법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죠. 어쨌든 효과적인 동기 유발을 위해서는 그래도 내적 동기를 유발하는 것이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선물영상 도대체 내적 동기와 외적 동기의 차이점은 뭔지, 또 내적 동기를 부여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내적 동기, 외적 동기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네. 지금처럼 보상을 주는 걸 이제 네. 외적 동기라고 하는 거고요. 네. 내적 동기는 이제 자기가 혼자 내가 한번 해볼까? 네. 내가 자발적으로 네. 뭔가를 해보고자 하는 의지를 얘기하는 건데 확실히 이게 훨씬 더 아이들의 창의력을 더 이렇게 반짝반짝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애들 뭐 하라고 할 때 보상을 자꾸 부모님이 네. 하게 주게 되잖아요. 되는데 예. 하면 안 되는 거네요. 창의성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가 이번에 평균 90점을 맞으면 뭘 사주겠다. 네. 이거는 외적 동기라고 볼 수 있어요. 네네. 그걸 얻기 위해서. 네. 근데 공부가 잘 안 될 때는 열심히 해야지보다는 못 사면 어떡해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거에 시야가 좁아진다는 집중하니까. 얘기고요. 근데 이제 내적 동기를 부여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해봐. 시험 때는 평소보다 조금 더 오래 앉아있고 조금 더 열심히 해보렴. 네가 이번에 열심히 하면 아빠가 너무 기쁘고 네. 그다음에 네가 앞으로 살아나가는데 뭐든 열심히 하는 자세를 배우는 게 가장 훌륭한 거야. 라고 그렇죠. 얘기해주는 게 내적 동기예요. 네네. 그래서 혹시 아이가 열심히 공부했다면 이렇게 칭찬을 해주거나 아니면 가족이 좀 맛있는 거를 뭐 나가서 네. 외식을 좀 한다든가 네. 너무 깊은 하루를 보내거나 이 정도는 필요한 거죠. 굉장히 다른 보니까. 겁니다. 네. 우리 아들 얘기를 좀 예를 들면요. 네. 저희 아들이 고3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맞아요. 얘의 꿈은 고생물학자예요. 오. 근데 이 고생물학은요, 우리나라에서 과가 없어요. 네. 어느 대학에 한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근데 이제 그럴 때, 야, 그거에서 먹고 살겠니? 이렇게 전에도 그렇게 얘기는 안 합니다. 네. 그래서. 보통 그런 네. 얘기하게 되죠. 그래서 가치에 대한 인정을 해줘요. 왜냐하면 그건 굉장히 오래된 학문이고 가장 필요한 부분인데, 네가 좀 그 희귀한데 많이들 안 하는 건데 너는 왜 그게 하고 싶냐고 물어보면 우리 아들은 그래요. 어느 종이 굉장히 오랜 동안에 생존을 했다가 멸종을 하면 네. 그 다음에 나타나는 종은 완전히 별개의 종이래요. 유사한 종이 아니라. 그래서 요 중간에 이 미싱 링크가 있대요. 사라진 연결고리를 자기가 연구를 좀 하면 인류가 훨씬 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지 않을까 싶대요. 그러면 막 엄청나게 격려해 준 거죠. 진짜 대단한 생각이다. 네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긍정적 피드백이죠. 네. 굉장히 네가 하는 일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일이야. 그럴 때 우리 아들이 꼭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돈을 많이 못 벌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너만 먹고 살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네, 우리는 그냥 우리가 알아서 할 네. 거다. 네. 이렇게 얘기하고 네 꿈을 찾아라. 엄마 아빠를 부담스러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지만 이제 애가 하는 과정에서 실패나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네. 근데 그 실패도 인정해주고 이 과정은 긴 과정이고 실패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에 과가 없으니까 때로는 네가 좀 더 긴 과정으로 좀 더 이런 것들이 발달된 나라에 가서 공부를 해야 될 수도 있다. 그리고 나중에 이걸 캐로 다니면 중국도 가야 되니까 때로는 중국어도 필요할 수 있으니까 장기적으로 네. 생각을 좀 해보렴. 이렇게 하는 것이 내적 동기를 부여하는 부모 자식 간의 대화입니다. 아, 네네. 배워야 돼, 역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뭔가 그냥 중국어가 요즘 중국어를 꼭 해야 된대. 네. 요즘은 중국에 기회가 있대 이러면서 중국어 하라는 게 아니라 뭔가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꿈과 네. 목표에 연결을 해서 자극을 시켜주는 내적 네. 동기를 어떻게든 이렇게 좀 이렇게 그 불을 지필 수 있도록 네. 방법을 찾아야 네, 되는 그래서 거예요. 이것이 자율성과 창의성의 기본인데요. 이건 사실 부모가 해준 역할이 많다는 얘기죠. 내적 네. 동기와 외적 동기에 대해서 알아봤으니 이번에는 1차적 동기와 2차적 동기에 대해서 그 중에서 1차적 동기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1차적 동기는 본능, 생존 이런 거랑 직결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물학적 욕구와 사회적 욕구가 수반이 됩니다. 생물학적 욕구는 10개에서 15가지 정도로 비교적 제한적이지만 사회적 욕구는 개인의 경험에 따라 아주 다양하게 됩니다. 하지만 생물학적 욕구와 사회적 욕구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오늘날에는 사실 어려워요. 오늘날이라기보다는 개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구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고픔과 성동기는 일반적으로는 생물학적 동기라고 생각될 수 있어요. 하지만 사회적인 요인에 의해 형성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팁이고 여담으로 이야기하는 건데 대부분 인간의 3대 욕구를 식욕, 흡연욕, 성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또 놀랍게도 많은 유튜브 영상들 혹은 여러 매체에서는 이렇게 세 가지라고 설명을 해요. 근데 이 세 가지는 사실 인간의 3대 욕구가 아니에요. 잘못 알려진 것들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잘못된 게 한 가지가 있는데 도대체 이 한 가지가 뭘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식욕, 수면욕, 성욕 중. 정답은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성욕입니다. 성욕은 우리의 3대 욕구가 아니에요. 3대 욕구는 식욕, 수면욕, 배설욕입니다. 왜 이게 3대 욕구냐? 그리고 성욕은 왜 3대 욕구에 포함되지 않느냐? 쉽게 설명을 해주자면, 외우라고 쉽게 이야기를 해주자면, 이해하라고 쉽게 이야기를 해주자면, 우리가 못하면 죽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성에 관련된 욕구를 충족을 못하거나 못 푼다고 해서 죽지는 않아요. 쉽게 생각을 해보면 아기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똥을 못 싸면 죽습니다. 우리는 잠을 못 자면 죽어요. 우리는 먹지 못하면 죽습니다. 근데 성욕구를 분출하지 못한다? 해서 죽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물론 이 성욕구는 오히려 유전학적으로 혹은 나의 쾌락적인 부분에 더 직결되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번 수업은 이론이 조금 많네요. 조금만 더 참으시고 1차적 동기만 하고 수업 끝내줄 테니까 조금만 참아주세요. 그래서 1차적 동기는 동질정체, 배고픔과 식행동, 성충동과 성행동이라고 구분할 수 있습니다. 동질정체를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체내 또는 심리적의 균형이나 안정상태를 유지하려는 동기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안정성을 추구하고 본능적으로 항상성을 추구하려고 해요. 다음으로는 배고픔과 식행동입니다. 인간과 동물은 공복이 되면 스스로 음식물을 찾게 됩니다. 하지만 이 공복감을 느끼는 원인은 굉장히 다양해요. 인간의 경우 위 수축이 원인이 될 수도 있지만 위 절제 수술을 받은 사람도 배고픔을 느껴요. 동물의 경우에도 위와 뇌 정보 전달, 신경을 절단을 해도 이런 식욕을 느낍니다. 또한 이런 공복감은 혈당량과 식습관, 오감의 자극에 의해서도 느낄 수 있고요. 그래서 뭐냐? 이런 것들을 왜 제거했는데도 우리가 배고픔을 느끼냐? 본능적인 부분이 있다는 거죠. 다음으로는 이제 성충동과 성행동입니다. 성욕구는 종의 생존에 필수적이긴 하지만 개체의 생존에는 사실 필수적인 것이 아니에요. 개체의 생존이라고 한다면 내 자신.
사람은 먹지 않고는 살 수 없지만 성적인 접촉 없이도 생존에 지장은 없어요. 무성육자가 존재하기도 하죠, 실제로. 또한 사람은 동물에 비해 성욕을 조절하고 억제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개인차는 있겠지만. 왜냐하면 사람은 동물에 비해서 생리적인 요인보다 심리적인 요인의 이유가 더 강하고 사회적으로 발달된 동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표현 방법, 억제 방법 등을 사회나 문화의 영향을 받아 학습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르몬이라던가 페로몬, 파트너, 선정적인 자료를 통해서 동물이든 사람이든 성적 충동이나 욕구를 또 성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또 인간은 아까 얘기한 대로 상대적으로 욕구를 조금 조절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욕구를 조절할 수 있는가, 혹은 욕구를 조절하기 힘들까에 대해서 관련 영상을 보고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발견의 즐거움 TVN 자, 이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동기는 모든 행동의 근원이 됩니다. 따라서 동기가 사라지면 행동도 사라지게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동기는 생물학적 욕구와 사회적 욕구에 의해 발생이 되기도 한다 라는 것이 이번 시간의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그럼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오늘 인원이 좀 많기는 했지만 그래도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그럼 이만 안녕.